네. 저는 내년에 국내가 경기는 안 좋지만 주식이라는 건 우리 경제가 안 좋은 내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수출하는 지역의 여건이 좋아지면 사실 이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내년 여건을 놓고 보면 그래도 올해 하반기보다는 저는 나은 그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4년도 2024년 한국에는 굉장히 역설적으로 의미 있었던 한 해였는데요. 이 한 해를 마감을 하면서 과연 한국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세계 시장은 또 어떻게 봐야 되며, 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 중국 시장 있죠.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관계, 중국 시장의 미래, 궁금증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해결해 주실 분이 별로 없습니다만 있죠. 한국에 주식 야전사령관 이선혁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이 정말 디커플링이 돼도 이렇게 디커플링이 될 수 있구나. 놀라웠던 한 해였어요. 되게 드문 케이스였죠. 네, 보통 네, 이제 네. 우리가 그래도 미국 시장이 많이 오르면 정도의 차이지 우리가 덜 오르거나 아니면 더 오를 수는 있어도 이렇게 반대로 움직인 케이스는 저도 투자를 하면서 거의 처음 본 현상인 것 같아요. 네. 드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났네요. 네. 그래서 그럼 한번 살펴보면 미국 시장은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조금 부담스럽긴 하고 펀더멘탈은 좋아. 근데 밸류에이션 좀 부담스러워. AI가 미래인 것 같기는 해. 근데 언제 돈 될 줄 모르겠어. 어려워요. 저는 지금 솔직히 미국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모든 사람들이 너무 쉽게 보는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뭐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대안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 AI가 비싸다 싸다라는 논란 이전에 네. 그럼 미국 빼고 AI를 하는 국가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AI라는 어떤 새로운 산업의 어떤 흐름을 보고 있는데 그 흐름이 보통 이런 어떤 흐름이 있었을 때는 글로벌의 수많은 국가들이 동참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이렇게 특별하게 미국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산업의 흐름은 참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미국 증시가 싸다 비싸다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현재 경제를 이끌고 또 향후에 뭔가 이 산업으로 인해서 뭔가 지형들이 바뀐다라면 역시 사실 미국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의 선택지가 없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싸다 비싸다의 논란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여기를 버리고 또 다른 AI를 찾아서 갈 수 있는 국가가 과연 제대로 있을 거냐. 네. 그죠? 우리가 유럽이 그럴 거냐? 없잖아요. 유럽도. 예. 그리고 뭐 한국도 지금 그런 어떤 큰 흐름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게 사실인 거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 비싸다 싸다는 논란은 의미는 없어 보이고 결국은 미국이 편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한 번은 쉬어갈 타이밍이 조만간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게 무슨 뭐 팔아야 된다 아니면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뭔가 조금 그동안 비싸서 못 샀던 분들은 사야 되는 어떤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정을 한다면 네. 진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과거하고 크게 다른 게 90년대 중후반을 장식했던 IT 혁명, 소위 말하는 통신혁명 때는 전 국가가 그거 깔겠다고 난리였고 그렇죠. 네. Y2K 해결하겠다 뭐 난리였고 전 국가가 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나 그렇게 된 거죠. 일단은 뭐 그 갖춰야 될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먼저 들어가는 돈도 너무 천문학적으로 수십조 원의 돈을 들여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클라우드를 비롯해서 어떤 플랫폼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또 가능하고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일반 산업에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도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시장이 플랫폼 경제, 뭐 구글이라든가 우리 네이버도 있을 거고 이런 경제로 재편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이 AI가 그런 독점적 구조를 조금 더 가속화시키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동안에는 그 관련 기업이나 산업의 독점화였다면 이제는 국가적 독점화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뭐 사실 잘하는 국가 몇 개 빼놓고는 다른 국가들은 그 국가들 거를 이제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산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국가적인 차원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지금은 GPU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다음 그걸 가격 높은 걸 군비 경쟁하듯이 촉발시켰던 빅테크들의 경쟁들이 있고 빅테크들의 경쟁이 조금 이제는 깔 만큼 깔아서 좀 낮아지고 GPU도 이제 생산 대수가 많아져가지고 단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다른 국가로 확대돼 갖고 쫙 펼쳐지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걱정인 게 지금 하는 몇 개가 싹 다 먹겠습니까?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모델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큰 기업 몇 개 중심으로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있었던 기업들이 학습 단계가 아직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이제 추론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비즈니스 모델은 그들만의 몫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바탕으로 우리도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뒤는 돈 버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미 아시겠지만 파운데이션 모델을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은 여기다 일정 부분 돈만 내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마더 모델, 흔히 얘기하는 기본 모델이 있는 거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즈니스 관련 사업은 한국도 제가 볼 땐 거기서는 충분히 어떤 가능성은 있다. 왜냐면 네. 우리나라 분들이 되게 의외로 아이디어가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게, 우리 네. 뭐 옛날에도 플랫폼 할 때 아닐 줄 알았는데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게 생긴다거나 네네. 야놀자라는 게 생긴다던가 이런 어떤 수많은 훌륭한 기업들이 생겼다는 걸 생각을 하면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못하는 것뿐인 거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되었을 때 일단 우리도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기업들이 되게 이제 IT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델이 나왔었을 때 기업들이 뭔가 기대하는 건 비용 절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핵심이죠. 예, 그런 것들은 우리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쓰임새와 관련해서는 되려 한국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된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이제 돈 버는 단계로 넘어가면 우리도 여기서 완전히 배제되는 그림은 아닐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활성화되려면 한국 경제가 굉장히 좀 탄탄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연말에 이게 정치적으로 아주 헛발질이 왕창 돼가지고 한국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정치적 불확실성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있었던 모든 정치적인 문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비슷하게 겪고 있는 건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트럼프는 아시겠지만 피격당했었고요. 네. 아베 총리는 실제로 피격당해서 사망을 하는 사건이 네. 있었었죠. 거기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에 뭐 야당 대표, 또 이전에 있었던 전전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유사할 때 피습당했었던 이랬던 것처럼 뭔가 글로벌 정치 전면적으로 지금 양극화 심화에 따른 갈등 구조가 굉장히 깊어지는 거라서 네. 뭔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아마 아시겠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서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고 실제 무디스에서 정부가 거의 무너진 거죠. 예. 네. 거기다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쉴츠 정권이 무너지게 생기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심했다라는 거지 사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 정치적 불확실성은 글로벌적으로 앞으로는 조금 겪어야 될 불확실성이 아닌가. 네. 근데 이제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잃은 게 있다라면 뭐 저는 경제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어쨌든 그렇잖아도 지금 어려워진 내수가 사실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질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면, 경제학적 측면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은 조금 더 금리를 예상보다 더 내려야 되는 부담이 생겨요. 그러면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금리를 더 내릴 경우 우리가 경제적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현상은 뭐냐면 원화 약세인 거죠. 그렇죠. 최근에 원화가 더 약세인 이유는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없다라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이로 인해서 내수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 한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현재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게 환율 시장의 불안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첫 번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두 번째 아쉬운 건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어떤 분이 됐던 그래도 컨트롤 타워라고 불리는 뭐 대통령이 딱 이렇게 건실하셔서 나름대로 이분이 국제적으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아닌 상황에서 미국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이전에 바이든 정부나 이런 정부 같으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이 트럼프라는 분이 워낙 특이하신 분이라 정말 개별 간의 협상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도대체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될까라는 문제가 있을 텐데, 네. 그럼 우리는 새롭게 뭔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으나, 그죠? 뭐 기존에 있던 분이 더 하실 건지 아니면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분이 앞으로 무조건 끌고 나갈 거야라는 어떤 부분들이 나올 때까지는 트럼프도 우리하고 뭔가 정상적인 대화를 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색깔이 너무나도 바뀌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도 알고 있을 거고, 쟤들하고는 대화 못하고 일단은 뭔가 불확실성이 확실히 없어졌을 때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보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관세와 관련된 또는 트럼프의 어떤 경제와 관련해서 보다 취약한 구조를 당분간 겪을 수밖에 없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우리도 협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기가 뭐 지금 한국은행도 그렇고 민간 경제연구소도 그렇고 계속해서 내년도 경기 전망들, 내후년도 경기 전망들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 경기도 하강하고 이런데 무슨 투자냐,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미국이 올해 뭐 한 140조 원이 빠져나갔는데 여전히 지금도 나가야 된다라는 분이 있고, 반면에 이 가격은 아니다. 이건 너무 싸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쫙 갈라져 있어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양쪽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선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 발을 들여놔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예. 너무 좋았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돌아오실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미국 주식 그래도 오래 들고 있었더니 처음에 손해가 났더니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익으로 연결되더라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내년 시장을 놓고 보면 우리 시장을 굳이 외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저는 극단적으로 지금 너무 싸져 있는 이 증시를 외면하는 것, 사실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아닐까. 물론 이제 지금 미국에서 워낙 좋은 종목을 들고 계시나 그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뭔가 새롭게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뭔가 한국만 해야 된다, 미국만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우리가 투자라는 대상이 글로벌적으로 좀 확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미국도 빼놓을 수 없다. 네. 다만 앞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아마 질문의 요지가 국내가 조금 더 나을까 해외가 나을까라는 생각이실 텐데, 네. 저는 내년에 국내가 경기는 안 좋지만 경기 전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 주신 것도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우리 경제가 안 좋은 내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수출하는 지역의 여건이 좋아지면 사실 이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내년 여건을 놓고 보면 그래도 올해 하반기보다는 저는 나은 그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보는 게 맞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대상을 조금 확대해서 뭐 자산 배분을 뭐 미국도 하고 한국도 하고 하는 게 이제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주식은 미국도 투자하고 한국도 투자하는 게 좋은데 채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전처럼 뭔가 금리가 많이 내려가서 내가 그걸로 인해서 자본 이득을 얻겠다라는 거는 이전보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건 아마 올해 초부터 제가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아마 거의 몇 안 되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말씀을 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고 계속 방송을 해드렸던 것 같고, 그 당시에 뭐 샤메룰 나오고 무슨 뭐 장단기 금리 역전 나올 때도 이번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금리가 많이 안 내려갈 거 아니냐. 특히 지금 세상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난 40년 동안 겪었던 경제 구조하고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 다른 경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40년간에는 물가가 떨어지기만 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난 40년간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계화라는 게 결국 글로벌에 있는 모든 생산 설비나 이런 어떤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조업들이 좀 더 싼 비용을 찾아서 떠났던 게 결국은 우리가 세계화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동안 어떤 경제에 살았냐면,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되게 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직장이 없어서는 아닐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월급 가지고는 살기가 어려워서 그러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40년간은 내 월급보다도 물가가 더 낮았었어요.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세계화라는 게 지속적으로 비용을 낮추는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내 월급이 물가보다 더 올랐기 때문에 살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외도 많이 놀러 다니고 막 좋은 데도 가고 뭐 오마카세도 가고 막 그랬던 건데, 코로나 이후로는 역전이 된 거죠. 예. 내 임금보다는 물가가 훨씬 더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이럴 개연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물가가 또 여기서 떨어진다라고 저는 조금 보긴 하는데, 떨어진다고 또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뭔가 채권을 보더라도 좀 만기 중심으로 가시는 분이라면 저는 괜찮은 것 같고, 또는 미국 국채금리 10년 기준으로 4.5 이상에서는 네. 그래도 파는 쪽보다는 저는 사는 쪽이면 자본 이득도 크진 않더라도 제가 볼 때 누릴 수 있는 네. 어떤 지점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WTO 체제로 중국이 세계 경제에 편입해서 세계화의 물결 속으로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해주고 싼 물건을 계속해서 공급해줬던 흐름들이 이제 마감이 되고, 이제는 그
중국으로 인한 디스인플레이션이 끝나고 이제 다시 예전처럼 7, 80년대처럼 인플레이션이 시대가 왔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단절적인 분절화가 있으면 그렇게 될까요? 미국과 중국의 분절적 상황들이 계속되는 이렇게 될까요? 그 분절적이지 않더라도 오히려 바이든 때보다 완화되더라도 이 상황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까요? 사실 이게 두 가지가 겹친 건데요. 지금 이 분절화된다는 얘기 안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냐면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볼게요. 한국이 세계화에서 잘했던 건 뭐냐면 여러 개 많이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열심히 살아오신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커졌던 거예요. 네. 세계화라는 얘기는 중국도 우리 시장, 베트남도 우리 시장, 러시아도 우리 시장, 또 뭐 베트남에 이런 애들이 단순히 생산만 한 게 아니라 얘네들도 중산층이 되니까 그동안은 시장이 무한 확장을 했고 네. 그러면서 우리 물건이 어떤 무역의 장벽 없이 확 나갈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네.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나 이런 어떤 진영 간의 갈등이 되면 우리가 한 진영에는 이전만큼 뭔가 무역을 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그나마 있었던 우리 진영이라고 하는 곳조차도 네. 우리한테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산도 본인들이 직접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만큼 시장을 확대를 기대하고 뭔가 사업을 하기는 되게 어려운 시장이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이렇게 시장의 규모가 적어지고 그렇게 되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생산 단가를 따라가는 나라가 있을까요? 그럼 이제 중국의 지역에서 뭔가를 만들었을 때는 그 이전보다 우리가 조금 더 비싼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전과는 또 다른 게 있어서 왜냐면 미국도 그거 알고 있을 텐데 그럼 생각해 볼 때 야 미국 지금 물가 되게 높은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분절화가 되고 그래서 중국에 싼 물건을 들여오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AI가 그거를 향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많이 제가 볼 때는 역할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를 더 올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생산성 혁명 그렇죠? 또는 이전만큼 물가를 올리지 않을 수 있는 비용의 절감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이게 지금 올라가는 물가도 제가 볼 때는 뭔가 추세적으로 이전에 70년대 봤던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그림은 아닐 거라 보고 한 이게 뭔가 AI가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아서 우리가 비용 절감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런 것들 활용되었었을 때 물가가 현 수준보다는 그래도 조금 안정되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생산성 혁명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지금 굉장히 격화되기 시작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연준 인사들 중에서도 AI가 생산성 혁명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된다. 생산성이 좀 올라가는 것 같다. 우리가 모르는 것보다 생각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지금 섞여서 나오고 있고 빅테크들이 이렇게 연락에 투자를 하는 거는 이게 분명히 우리가 90년대 중반부터 IT 혁명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생산성 혁명 쉽게 얘기하면 주판이 엑셀로 바뀐 이 놀라운 생산성 혁명이 재판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가 그렇게 올 거라고 보는데 이제 하나 여기서 풀리지 않는 미래에 대한 궁금증과 의문이자 뭐 잘 모르겠는 미래 중에 하나는 투자해서 생산성 혁명으로 연결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생산성 혁명이 가시적으로 빨리 올 것인지 여부가 이거 잘 모르겠는걸? 그래서 이거를 근데 지금 주가는 반영을 한 거잖아요. 생산성 혁명을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이건 사실 누구도 좀 가봐야 알지만 정확한 답을 낼 수가 저는 없어서. 생산성 혁명이 주가에 생각보다 반영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지금 그래요? 이제 PER이 좀 비싼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들이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안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실적이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이거를 우리가 드림까지 반영한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지금 이 흔히 얘기하는 AI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뵈면 B2B를 하시는 분들, 즉 기업단에서 쓰시는 분들은 혁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써보니까 지금도 실제 비용이 아껴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네네. 이걸로 인해서 예전에 비용이 아껴진다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야 이거는 옛날에 일주일에 하던 거를 지금 한 이틀이면 할 수 있어. 그것도 비용 절감이고요. 네. 옛날에 한 10명 필요하던 게 이제 3명이면 돼. 이것도 비용 절감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미 분야별로는 꽤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나름대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뭐 많이 볼 필요도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 신문 보시면 사진도 이미 AI로 만들고 있던데 뭐 안 보셨나요, 그죠? 그럼 예전에 그 일러스트라는 분들 막 써가지고 난리였을 텐데 이젠 기자가 직접 명령어만 의미하면 그게 된다는 얘기죠, 뭐 그죠? 예를 들어 그래픽이나 이런 거 그래픽 같은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거니까
그런 혁명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우리가 못 느끼는 건 우리 B2C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네. 개인 소비자 단에는 아직은 덜 내려온 거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것도요. 시대마다 다른 게 지금 학생들은 다 쓰고 있어요. 네. 대학생들은 리포트를 내거나 시험 볼 때 이걸 다 활용을 하고 그를 통해서 본인의 돈보다도 이제 그죠? 업무적인 생산성을 좀 높이고 있는 게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어떤 신기술이든 그렇지만 조금 연배가 있을수록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99년에도 컴퓨터 혁명이 불었었을 때 아마 우리 선배님들 같은 경우가 컴퓨터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우리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지금 10대, 20대 중심으로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면 이 생산성이라는 걸 눈으로 느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플랫폼이라는 거 만든 애들이 원래 다 20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옛날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애들 전부 다 창업할 때 대학생들이었었던 거지 네. 40, 50대가 창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런 신기술은 항상 20대, 10대가 이게 거의 놀이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획기적인 아이디어에서는 거기 나와요. 네. 뭐 저거보다 마찬가지였을 거고 그래서 일단 그 친구들을 보되 이미 저는 생산성 혁명이 기업별로 또는 산업별로는 시작이 된 거를 여러 제가 기업체들을 만나보면서 확인하고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이게 비즈니스 모델 나오는 것도 우리가 이전에 봤던 IT 버블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빨라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우려스럽지는 않습니다. 진짜 AI의 생산성 혁명이 왜 우리가 언제 올지 잘 모르겠어, 잘 안 와, 오는 것 같지 않아 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일반 우리가 소비자 단에 디바이스 단에 우리가 자꾸 이제 스마트폰을 생각해서 IT 혁명이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면서 모두에게 혁명적인 상황으로 이제 변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스마트폰 같은 AI는 등장을 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런데 이미 쓰면 쓸 수 있는 게 저도 이제 퍼플렉시티부터 시작해서 무료 버전 몇 개 쓰거든요. 유료도 쓰지만 근데 되게 생산성 혁명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해외 기업 미국 주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주식과 가서 이 주식과 관련해서 좀 재무제표나 이런 거 다 요약해주면 전부 다 해줘요. 그럼 옛날 같으면 그거 뭐 사이트 들어가서 자꾸 난리를 쳤을 텐데 이젠 1, 2초 안에 그게 되는 거니까 네. 이건 어마어마한 혁명이죠. 일단 그렇죠. 저의 수고가 예전 같으면 그거 찾으려면 1시간 이상 헤매든가 막 그래야 되는데 그 1, 2분 안에 해결할 수 있다라면 저는 이미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B2B 쪽에서는 이게 이미 활용되고 있다. 활용이 많이 되죠. 네. 여러분들 어도비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세일즈포스라는 기업들도 그렇고 그걸 통해서 비용을 많이 절감을 했잖아요. 네. 이미 보이고 있고 또는 여러분들 팔란티어라고 해서 이미 우크라이나전에서 활용도 됐잖아요. 네. 이미 특수 분야지만 활용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남들보다 더 나은 어떤 무엇을 보여줬는데 근데 이게 언제 돈이 될 거냐라고 생각하는 게 더 넌센스죠. 이미 되기 시작했는데 다만 초기 버전인 거고 그다음에 그게 무한한 확장성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뿐인 거지 이미 저는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로 따지면 부가가치가 되게 높다고 하는 지식 노동 쪽에서 엄청난 파장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 AI는 전방위예요. 네. 블루 칼라 아니면 화이트 칼라 상관없이 전부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왜냐면 지금 일반적인 AI만 가지고는 이제 코딩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이제 GPT에서 새로 나온 O3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런 걸 보면 추론 기능까지 강화가 됐고 그래서 이전보다 수학하고 과학을 훨씬 더 잘하게 됐고 그러면서 특정 분야는 이미 AGI라고 해서 범용 인공지능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이미 와 있어서 사람의 대체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는데 또 잘 보면 블루칼라 쪽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노동자분들께서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게 그게 활용되는 분야가 로봇하고 그렇죠. 무인 자동차잖아요. 네, 그러면 로봇. 말이 그렇지 자율주행차들은 우리 수많은 기사분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걸 거고 제가 이제 중국에 자주 돌아다니지만 중국에서 이미 무인 그 택시 때문에 우한 같은 경우는 지금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내 생기 위협된다. 네. 그게 결국은 사람을 줄이는 걸 거고요. 로봇 같은 경우가 투입되면은 우리가 알고는 공장에서 이전만큼의 노동자분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사실 이건 누구의 문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전방위적으로 뭔가 시작이 되어 간다라고 보고 그게 이미 머지않은 수준에서 왜냐면 우리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미 자율주행차도 중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봤고 또 거기에다 또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나오지만 테슬라 뭐 아니면 피규어라든가 여러 유니트리 중국 같은 기업들 다 보면 와 이 정도까지 발전했어 그리고 발전 속도가 몇 년이 아니라 두세 달 정도 지났는데 저 정도 발전할 정도면 이렇게 될 정도면 이게 진짜 머지않은 거죠. 네. 예. 네. 거의 이제 과거 연 단위가 분기 단위 아래로 한 떨어지고 5년 동안 바뀔 것들을 요즘은 서너 달 만에 반영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속도가 빠르긴 합니다. 정말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부익부 빈익빈이 훨씬 더 커지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음. 뭐 사실 지금도 그게 제일 걱정인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사회 통합에 조금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뭐 그건 또 각국 정부들이 또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그렇게 단정짓기보다는 그래서 아마도 아마 아시겠지만 샘 울트먼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대처할 것 같으니 그분들한테 기본소득세라는 걸 도입하자는 얘기도 그래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누구는 기본소득세 받으면 그냥 생활될 정도만 돈을 받는다는 얘기인 건데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화날 수 있죠. 나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그게 나를 대처하는 무엇이 나왔었을 때 굉장히 좀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가봐야 되는 거지. 뭐 처음에 이 스마트폰 나왔을 때도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것과 관련해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이 됐으니까 플랫폼이 나왔었을 때 되게 편할 것 같았는데 또 라이더란 새로운 직업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직업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것이 미치는 우리가 아니면 줄이는 분야도 있을 땐 또 어디서 또 늘리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건 투자가 훨씬 중요해지는 그렇죠. 것이 되는 거죠. 예.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당연히 이제는 근로소득만 가지고 뭔가 먹고 살기는 어려운 시대가 오셨을 거고 또는 여러분들 최근에 자산 가격을 놓고 보면 너무 높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뭔가 벌어서 단순히 어떤 그 노동 수입 가지고 이제는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그동안 누려오시는 이 생활은 현재는 이제는 노동만 가지고 했었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즐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면 궁극적으로 이제는 조금 더 투자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자산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가야지만이 현재를 지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보장될 수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했었어요. 네.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은 퇴직금이 거의 대부분이 주식에 이렇게 올인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분들도 주식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거지 실제 지금 8, 90년대 또는 2000년대 초반에 미국 이민 가신 분들과 최근에 이민 가신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생활이 안 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19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예전에 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가족끼리 이민 가면 가장이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먹고 살만 했나 봐요. 근데 지금 물가가 너무 높아서 맞아. 혼자 가면은 아예 생활이 안 되고 그래도 온 가족이 가서 다 같이 일해야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다 같이 일해야. 그러니까 누가 하나 놀고 있으면 집값도 안 되는, 집세도 못 내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누군 열심히 벌어서 누군 집값 내고 역할이 누구는 이제 먹는 거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걸 보면 결국은 투자를 통해서 이런 거를 뭔가를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오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네. 미국에서 1억 5천 받아봐야 생활보호 대상자고 3억 받아봐야 중산층도 안 되고. 안 되죠. 네. 너무 불가능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미국이 3억까지 안 된다고? 우리도요. 불과 한 10여 년 전, 20, 30년 전 돌아보면 주변에서 억대 연봉 받는다 그러면 억대 연봉 받으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이랬죠. 그렇죠? 예, 억하고. 그러면 대단한 거였는데 물론 지금도 대단한 게 맞습니다만 근데 그 억대 연봉 받으신 분들이 딱 억만 넘었었을 때는 사실 집을 사기가 어려운 정도로 이게 힘들거든요.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금값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금값이 많이 오른 적은 없어요. 금은 원래 제자리예요. 그렇죠. 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뭐죠? 우리가 알고는 이자 주고 이런 게 금이 오른 게 아니라 금의 가격이 오른 만큼 돈의 가치가 구매력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옛날의 1억이 지금 1억이 아닌 거죠. 저 결혼할 때 4만 5천 원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 몇십만 원, 한 4, 50만 원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돈의 가치가 10분의 1로 떨어진 거니까 지금 억을 버시는 분들이 이전에는 1,500만 원이나 2천만 원 정도 연봉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근데 옛날에 그 정도면 컸거든요, 그게. 그죠? 우리 옛날에 진짜 10,000원만 가져도 어디 가서 배부르게 먹었지만 요즘은 10,000원 가지면 어디 가서 반찬밖에 못 사는 거잖아요. 저희 입사할 때 대졸 괜찮은 회사 초임이 1,800만 원, 2천만 그러니까요. 원. 2천만 원 주면 엄청 많이 주는 회사였어요. 참고로 강남의 압구정 아파트 같은 경우가 30평이 그때 3억이었었어요. 예. 조금 이제 반포 이런 데는 60억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네네. 20배 가까이 올랐다고 판단을 해야죠. 한국 시장을 바랄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나라가 결국 이제 미국도 엄청 중요한데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중국 관련해서는 한국 최고의 실전 전문가 중에 한 분이 우리 이선엽 이사님이십니다. 가장 많이 중국을 많이 다니고 그런 지금 중국 보니까 주식시장 부양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중국 정책 당국이 지난번에 뭐 담보대줄게 주식만 사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얘네들이 완전히 이제
미국 보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구나. 근데 여전히 PPI, CPI 전혀 올라오지 않고 마이너스권에 있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집값의 몰락 수준이 어느 정도 되길래 이 정도로 지금 안 붙는 게 아니고 붙고 있잖아요. 예. 안 살아났잖아요. 그럼 계속 부을 것 같긴 한데 이 도대체 언제까지 부어야 이게 경기가 뜰 거냐. 이게 우선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주식하고 경기는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먼저고요. 네. 해외 사례를 좀 들으면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가 2008년 부동산발 금위기 터졌었을 때 요거 해결하는데 8년 이상 걸렸어요.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위기가 어느 정도 위기가 이제는 잠잠해졌어라고 했었던 게 언제냐면 3차 양적 완화가 끝났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기가 재발할 수도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돈을 3번이나 찍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당시에 주가는 올랐죠. 네. 돈을 찍어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주식하고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그 그렇죠. 당시에 주가라는 게 이제 플랫폼 경제가 되면서 주가는 주가대로 움직이고 경제는 경제대로 따로 움직였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도 경기 부양을 시작한 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많은 분들이 중국 경기가 이제 온전하게 뭔가 그러니까 옛날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정말 제대로 된 회복세로 됐어라고 하면 미국처럼 지금부터 열심히 경기 부양을 하고 더 강한 부양을 해도 제가 볼 땐 최소 몇 년 뒤에 그걸 평가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일단 기본을 해야 되고요. 예.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미분양 주택만 해도 380만 채가 넘어요. 지금도. 예. 우리 같으면 그 새 아파트인데 네. 우리는 지금 들어가고 싶은데 네. 거긴 남아돌고 있으니 현 상황에서 뭔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해결될까지는 정말 많은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중국에서 집값을 많이 급등시키겠다라는 거는 많은 정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뭐냐? 여기서 계속 더 떨어지는 걸 막는 게 일단 중요할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부동산이 되게 안 좋아지면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의 지방 정부들일 거고 네. 지방 정부에서 만든 그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뭐 땅 빌려주고 했었던 그 기구가 LGFV라고 그래서 로컬 거버먼트 그다음 파이낸셜 베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게 부실이 심해지면 중국인의 은행권으로 부실이 이전되면서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10조 위안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이 LGFV라고 불리는 지방 정부 관련된 부실이 조금 완화될 수 있도록 그게 왜냐하면 이자를 탕감해 준 거라서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10조 위안은 한국 돈이 무려 2천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쏟아 부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일단은 그래서 뭔가 금융위기로 번지는 걸 일단 막았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고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주셨지만 소비가 안 살아나는데 소비를 살리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비자예요. 그러면 무비자가 효과가 있느냐? 재밌게도 효과가 있어요. 지금 중국에 가보시면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제가 참고로 그지난주에서 2주 연속 다녀왔기 때문에 뭐 가장 최근에 한국에서 그것도 2주 연속으로 다녀온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한 달 전에 갔을 때보다 그냥 몇 배가 늘었다가 아니라 수십 배가 늘었다라는 게 보여요. 외국인들이. 어디서? 공항에서? 아니 뭐 시내에서도. 공항은 말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공항에 제가 이제 보통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타고 가면 거의 2명 타고 갈 때도 있었었고 중국 갈 때? 네. 진짜로? 거의 뭐 전용기였죠. 그렇죠? 그런 때도 있었고 많아봐야 진짜 진짜 앞에 한 서너 칸 차는 정도였는데 지금 꽉꽉 들어차요. 그리고 제가 상해에서 묵었던 호텔의 절반이 한국인이었어요. 한국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가요. 그 외국인 한국인이네요. 한국인, 그다음에 러시아 사람들, 인도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흔히 얘기하는 서양 사람들도 진짜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제가 주마다 갈 때마다 느는 게 눈으로 보여요. 확실히 있구나. 그럼 뭐 그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단 그분들이 밑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는 건 어느 정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중국도 알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경제를 살리려면 살릴 수 있는 뭔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투자는 쉽지 않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80만 채에 있는 미분양이 있는데 거기서 또 부동산 투자를 해봐야 의미가 없을 거고 지금 수출과 관련해서 봤더니 수출은 지금 트럼프가 계속 통제를 할 것 같아 쉽진 않고 결국은 내수를 부양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든 그렇지만 내수를 부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웰스 이펙트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의 효과. 그리고 우리가 부의 효과라고 하는 건 보통 주식과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은 지금 그렇게 부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 제가 보기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주식을 생각보다 크게 부양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나온 정책이
올 초부터 있었던 신국 구조라고 불리는 네. 중국판 밸류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고 실제 최근에 있었던 거 보면 중국의 배당이 역사상 최대 규모로 배당이 벌어졌고요. 네. 또 자사주 매입소 각도 거의 최고 기업인데 내년 전망을 보니까 내년 전망 중에서 우리 하나증권의 김경환 연구원 네. 그분의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 이 자사주 매입 소각이 2배 이상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의외로 제가 볼 땐 부동산은 어렵고 그다음에 경기도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뭔가 증권 시장의 부양을 통해서 소비를 뭔가 살려보려는 의지를 굉장히 보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거 외에도 이관신이라고 해서 물건을 되게 살 때 보조금을 주는 실제 제가 상하이 이렇게 시내 돌아다니면 모든 물건에 딱지가 붙어있어요. 이거 이관신은 얼마 깎아줘 얼마 깎아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실제 이번 달에서 또 소매 판매 보니까 실제 그걸 사요. 예, 그래서 가전제품을 사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사는 것들이 보여요. 내구재를 산다? 요거는 유의미하게 한번 바라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걸 살리려면 요거 말고도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가 많아야 돼요.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이거 청년 실업률이 한 18% 이상 넘고 19%에 달하는 걸 봤는데 이 친구들이 원래 소비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잖아요. 중국은 그렇죠? 특별히 더 하죠. 특별히 더 하고 이분들의 일자리가 생길 때 일자리가 그래도 지금보다 조금 유의미하게 늘어갈 때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 뭘로 늘어날 건데 외국인 들어오면 뭐가 생기나요? 서비스업이 좋아지죠? 그렇죠. 그럼 서비스업과 관련된 일자리가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시간을 두겠지만 그럼 거기서 또 창출된 일자리로 인해서 젊은 친구들이 이전보다는 옛날만큼 분명히 안 돼요. 조금 더 소비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최소한 중국과 관련해서는 증권시장은 경기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 제가 경기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기가 좋아지거나 경기가 옛날만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기는 경기지만 주식이 따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게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AI를 잘하는 국가가 1위가 미국, 2등이 누구죠? 중국이에요. 그죠? 네. 중국도 그만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에는 AI 관련 기업들 주가 보면 지금 처참하거든요. 그럼 여기도 유의미한 어떤 성과를 냈었을 때 과연 여기에만 있을 주가인 거냐? 그러니까 뭔가 중국 경제만 놓고 오고 부동산만 놓고 보니까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들의 실적은 또 다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는 집권을 하고 그 미중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무역과 관련된 회담 이후에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내수와 관련된 어떤 그 정책을 좀 더 강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거기에는 자산 효과와 관련된 증시를 올릴 수 있는 추가 어떤 부양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중시각도 TV에서 중국 시황하잖아요. 그 말씀하신 그거를 저희는 이거는 그냥 정답지다라고까지 느껴져요. 왜냐하면 얘들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렇죠. 작년하고 지금 완전히 다르고 시진핑이 나와서 부양하겠다고 얘기한 거는 드문 저희가- 케이스죠. 예. 네, 제가 들은 적이 없거든요. 지난 3년간. 그만큼 이제 당 최고 권력 기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 아마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하나는 정말 문제를 몰랐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하고 그 지난해는 부양을 해봐야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난해 경제를 놓고 보시면 올 초까지도 그랬지만 제일 문제는 미국 인플레였거든요. 미국 인플레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경기 부양을 강하게 하면 인플레가 더 올라갈 거잖아요. 미국은 금리를 한 6, 7%까지 진짜 올랐을 거고 그럼 미국도 폭망했을 수도 있고 미국 폭망하면 중국이 아무리 부양을 해봐야 네. 사실은 그죠? 돌출구가 없기 때문에 여기 돌파할 수 있는 그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도로 같이 주저앉을 수 있었겠다. 그래서 올 9월부터 중국이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미국의 피벗, 즉 금리나 물가 안정을 기다려서 미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일 적을 때 그래서 경기 부양 효과를 제일 낼 수 있을 때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뭔가 뭐 꼭 투자란 말씀은 아닌데 그래도 이번에는 증권 시장에 대해서는 경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게 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투자했던 건 홍콩의 빅테크들이었고 그런 주식들은 보면은 최근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만 처참한 상황이에요. 주가. 반등해도 일단 밸류에이션은 싸더라고요. 그쵸. 예. 처음 봤어요. 중국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싼 거는 처음이 그러니까. 아닌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평균 PR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 35배, 예, 30배. 그 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PR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요즘 한 12배 안짝 10배 이하입니다. 그죠? 예. 엄청나게 제조업 떨어졌어. 수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거가 저평가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분명히 부동산 때문에 어려운 기업들은 그것도 줄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중국의 빅테크는 미국 다음으로 잘하는 애들인데 네. 제조업 평균 PR도 안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봐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물류 기업들, 그러니까 징동닷컴 또 뭐 알리바바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상당한 물류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인데, 걔네들 그 AI 써가지고 하면 지금보다 더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미국보다 유리한 건 뭐냐면 기술력은 미국이 뛰어나요. 네. 근데 문제는 뛰어난 기술력을 발전시키는 속도는 중국이 훨씬 더 항상 빨랐던 게 여기가 규제가 없어서 그래요. 네.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 자율주행만 하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거든요. 일단 왜 사람이 다치는 거에 대해서 좀 심한 말로 뭐 교통사고 나서 그 정도 죽을 수 있잖아라는 생각을 가진 국가인 거고, 이번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도 이번에 트럼프 옆에 찰딱 붙은 이유도 전 여기에 영향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본인이 자율주행을 제일 잘해왔는데 자율주행 기술은 테슬라가 훨씬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누가 더 학습량을 규제 없이 하느냐에 따라서 역전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그걸 보고 우리도 규제 풀어라고 해서 간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런 사례가 이미 있었던 게, 우리가 지금 플랫폼 경제에서도 처음에 구글이 제일 잘하다가 지금은 틱톡한테 밀렸잖아요. 그렇죠. 틱톡이 세계 거의 쓸다시피 하는데 네. 결국 그게 중국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뭔가 시작은 늦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것들 하더라.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AI도 누가 더 많은 학습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LLM 모델, 즉 문서만 학습할 때는 미국이 나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영상과 사습 학습은 중국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개인정보를 별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네. 미국은 그거 불가능해요. 네. 내 걸 어떻게 학습을 해요? 그죠? 제 동영상 어떻게 학습합니까? 그건 못합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결국엔 시작은 미국이 앞서고 기술력도 좋지만 이런 어떤 규제적인 차이, 이런 부분에서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그게 전 조만간에 주가에 반영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자율주행은 저도 작년 11월 말에 직접 경험을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달라졌죠. 그러니까 발전 속도가 되게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 만들면 진짜 너무 허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BYD 차 하나만 하더라도 처음에 이제 기사분들한테 물어보면 야 이게 차냐? 그죠?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인데 그 뒤에 한 2, 3년 뒤에 갔었을 때는 그래도 굴러는 가요. 뭐 그랬었고, 그 뒤 1년에 가니까 쓸만해요. 지금은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바뀌더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중국 발전 과정에서 우리와는 다르게 뭐가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조금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전기차 뭐 샤오미도 나오고 그랬을 때 처음에 반응이 안 좋았죠. 그죠? 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치든지 말든지. 지금 중국에서 제일 많이 오른 기업들 중에 하나가 샤오미예요. 네. 지금 계속해서 거의 수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중국 투자라고 하면 야, 쟤 또 뭐 무슨 중국 이런 게 아니냐 싶어서 투자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국이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실 우리도 중국에 계속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은 좀 다릅니다만, 미국은 주로 대규모로 사주는 입장이니까 뭐라고 안 해 이럴 수 있지만 우리는 팔고 있는 입장이고, 독일도 중국에 엄청난 양을 팔았기 때문에 안 해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중국 때문에 어려워진 재밌는 국가 중 대륙이 지금 유럽 대륙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명품이라든가 이런 건 다 팔아놓고 갑자기 중국하고 무역 안 해 이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 뒤에 하고 났더니 이제 중국인들이 부동산 때문에 돈을 없으니 명품은 안 사는데 그래서 자기네 거 싼 물건은 계속 유럽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럽이 엄청 물가 때문에 심하게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 물가 시달리는 사람들은 중국제네 아니냐 의미가 없어요. 일단 싸면 써야죠. 어떡 하겠어요. 그죠? 네네. 그랬더니 이제 중국에 있는 그 기업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유럽에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아마 그래서 전기차만 해도 그것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아는 폴스바겐이라는 기업이 너무 어려워지면서 최근에 30% 감안한다는 얘기도 사실 이런 건데, 앞으로 더 많은 산업들이 유럽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동안에 자동차 많이 팔아놓고 중국 차가 수출한다는데 안 돼, 이럴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당연하죠. 네. 예. 한국도 중국에 반도체 그렇게 팔아놓고 전기 버스 들어오는데 안 돼,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네. 참 걱정이에요. 그걸 어떤 식으로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나름 견제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왜냐면 우리가 들어갈 때
반도체는 본인들이 없으니까 견제는 안 한 거지만 그치. 뭔가 경쟁 있는 것들은 거기서 굉장히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도 되게 세워서 실제 못 팔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 가서 못 팔았잖아요. 못 팔았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진정한 평등은 그런 거거든요. 니네가 막았으면 우리도 막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굳이 우리가 다 풀어줘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깎아막는 건 저는 잘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최소한 반도체는 지금도 지네가 없으면 사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든지 말든지 한번 내떠보세요. 양쯔 메모리 아니면 창신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고사양들은 우리 없으면 안 될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싫으면 니네가 사가지 말든가라고 버틴기고 나머지 것들은 중국이 했던 만큼 제가 볼 때는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우리 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일정 수준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2차 전지 원료를 안 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전기차 그러니까 그걸 어쩔 수 반도체하고 없이- 바터를 쳐야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중국 전기차가 들어오는 상황이 시작이 되는 건데. 어쨌든 저는 아직도 칼자루를 중국이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반도체를 우리가 쥐고 있으면 네. 아예 수출 안 해버리면 중국도 모든 게 다 끝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냥 보다 관점에서 우리가 더 유리한 건데 우리가 계속 너무나도 숙이고 들어가는 건 맞느냐.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중국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밀당은 해야죠. 그렇죠? 나름대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중국이 되게 무서운 게 DDR4까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벌써? 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고 소위 말하는 고사양으로 갈 때까지는 분명히 뭔가 장벽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직은 있죠. 네. 아직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중국이 대단히 열심히 해서라는 것보다도 정부 지원이 제일 커서 그래요. 네. 아시겠지만 창신 메모리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지금 숫자는 안 나온 거지만 거의 불량률이 한 80, 90%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8, 90% 불량 나는 거에 대한 모든 지원금을 정부에서 다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개념으로 보면 이 망해야 될 기업인데 그냥 정부 기업이라고 보셔도 되죠. 그리고 그 몇 개 안 되는 반도체를 사주는 기업들한테 또 혜택을 주고 이거 엄청나게 불공정한 게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키우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거기에 또 아쉬움이 있다라면 글로벌에 있는 많은 인력들이 또 중국으로 가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기업의 문화들이 뭔가 인재를 등용하고 뭔가 회사 내에서 공정을 하고 아니면 또 일한 만큼의 어떤 또는 성과를 주는 모습들이 아니다 보니 아마도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굉장히 조금 한국 시장에 대해 대업이나 시장에 대해 좀 실망하고 그쪽으로 넘어가신 분들도 의외로 많으세요. 최근에 이게 통계 데이터도 나와요. 나라 기업 연구원들이 얼마나 넘어갔고 100%는 아닌데 네. 그게 공개된 것도 얼마 전에 있었고 동아일보에서도 얼마 전에 크게 다룬 적도 있었어요. 실제로 해외 인재 유출 상위권의 나라가 한국이죠. 예, 제일 우리 아시아권에서 제일 많습니다. 네. 예, 결국은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중국이 잘한다가 아니라 우리 기술이 참 많이 갔다. 옛날에 디스플레이가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많은 분야에서 우리의 좋은 기술들이 유출되고 있고 그게 중국이 이제 우리의 목을 이제 겨누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오겠죠. 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한국이 참 답답한 게 많아요. 지금 뭐 사실은 한국은 계속해서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 이제 증시각도 TV에서 아주 여러 번 주창하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뭐 스타트업도 일어나고 벤처도 더 일어나고 거기에 투자가 선순환이 되면서 기업들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성장률이 담보가 되고 기업들이 빡빡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엄청나게 했는데 너무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자본시장 뭐 풀어줄 생각도 없고 어떻게 할까요, 진짜? 저는 올해 우리 시장이 안 좋았던 것들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또는 정치권 또는 당국에서 우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동안 우리끼리 놀다 보니까 해외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있었다가 이제 그렇죠. 글로벌 시장이 열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뭔지 주주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투자자분들께 충분히 인식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저 아니어도 한국 시장이 이런 것들 때문에 해외 시장에 비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되게 불이익을 받고 있구나라는 게 나올 거고요. 네. 이와 관련된 개선 노력들이 저는 내년부터 의외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 많이 나오면 시장 좋겠네요. 당연하죠. 의외로 제가 보기엔 지금 뭐 산업 경쟁력이나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쉽진 않지만 그런 어떤 개선 노력들이 의외로 우리 시장에서 저는 괜찮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올해 들어서 저도 이제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올해 시장이 되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네. 뭔가 좀 아쉬움이 있다라면 금융주를 많이 안 산 것들, 네, 그렇죠?
사실 올해 밸류업의 원년이었었고 밸류업은 우리가 옛날에 알았던 주주가치 환원의 사실 첫 번째였었던 거고 실제 많은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해줬고 그래서 실제 은행들만 하더라도 적게는 60-70%에서 2배까지 오른 기업도 있단 말이에요. 1년 내내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시장이 무조건 어려웠다라고만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실제는 어려운 게 맞긴 하지만 돌파구가 없는 건 아니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식적으로 기업 가치를 위하는 기업들을 보고 나서도 거기엔 투자를 많이 안 했다라는 건 저부터도 일단 반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많은 투자자분들도 와 우리가 너무 그런 것들을 간과했던 건 아닌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상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진다라면 그래도 각 기업별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수확을 거둘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법 개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25년도 우리 투자 시기를 어떻게 갖고 가면 좋을지 한번 일단은 상법 개정은 방향을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뭐 지주사를 좋게 만드는 건지 여러 가지 아니면 현재 있는 대주주들의 어떤 권한을 뭐 줄이는 건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볼 때 움직이시면 최적화된 움직임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만 하더라도 뭐 밸류업과 관련해서 결국엔 올해는 배당 많이 주는 거,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소 가격이 줄을 이루었던 건데 그 관련했던 기업들만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년에도 상법 개정하면 이렇게 개정을 하면 그 개정에 따라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들이 되게 좋아질 거다라는 게 답이 나오면 그 기업들은 주가가 시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룹사 내에서 알짜 그룹사가 비알짜 그룹사한테 돈을 넘겨주는 행위는 되게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럼요. 네, 뭐 예를 들자면 그러면 알짜 기업들은 주가가 더 많이 오르고 옛날에 맨날 도와준다고 근데 또 다른 회사하고 합병할 수 있다고 해서 상당히 저평가 됐던 게 이제 제 본질 가치를 찾고 사실 뭐 지금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뭐 여야도 되게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경영자 측하고 아닌데하고 이제 뭐 나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볼 땐 양쪽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맞는 건 아닌 게 냉정하게 우리 경영자분들이 그럼 과연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 사실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였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거기에 점수를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개인들한테 너무나도 많은 제가 볼 때는 손해를 이렇게 앉으면서 오히려 이제 대주주만 좋아지게 하는 일들이 유독 지난해 올해 많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본인들이 희생돼서 그렇잖아도 저분들은 먹고 사는 게 문제 없는 분들을 더 하는 게 맞느냐 그렇죠? 이런 측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정 대주주의 뭔가 대주주만 좋게 만드는 사실 이런 일들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은 법적 제도적으로도 지금 막으려고 하는 어떤 장치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입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그게 우리가 바꿀 수 없다라면 경영자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액주주한테 유리할 수도 있는 거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딱 되고 나면 우린 거기에 맞춰서 그냥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옳다고 그러다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25년도 맞이하는 그 투자자분들께 당부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트럼프란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왔지만 새롭진 않죠. 그렇죠? 한번 우리가 경험을 했고 또 그분이 얘기하는 정책적 목표가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아쉬운 건 뭐냐면 이분이 원하는 정책적 목표가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최근에 언론들에서 얘기하는 건 너무 수단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겁만 먹는 거예요.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이 그거예요. 수단을 되게 무섭게 만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수단에 너무나도 우리는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아무리 트럼프다 하더라도 결국 국가를 좋게 만들려면 또 본인의 인기를 위해서는 해야 될 것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표에 초점을 두고 이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꼭 나열해 보세요. 그 조건을 못 맞추면 그 목표가 달성이 안 되거든요. 그 조건대로 가야 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조건들을 반대로 얘기하고 계세요. 그죠?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땐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트럼프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쓰는 자서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거래 기술, 불구가 된 미국부터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조금 시간이 연말이 되시면 트럼프가 생각보다 책을 재미있게 씁니다. 두껍지도 않고. 금방 읽었어요? 거래 기술은 금방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사서 한번 보셔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거기서 또 안 벗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트럼프를 좀 바로 알기
그걸 통해서 한번 대응력을 한번 키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정치인이라기보다 여전히 기업가에 가깝다는 느낌. 그것도 부동산업자죠. 정확히. 예. 아주 그 책을 보고 딱 행동하는 거 보면 똑같습니다. 그렇죠? 겁먹을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걸 가정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했는 그 스타일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쌓아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트럼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뭐 그걸 안다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최소한 이 사람이 걸어온 인생에 대해서 딴 분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분은 그럴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제조업 중심의 사고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농업 중심의 사고를 하다 보니까 내핍하고 아끼고 절약하고 해가지고 잘 쌓아가지고 겸손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부동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하고 뻥카의 달인이야. 아우라 빵빵 터뜨리면서 돈도 없는데 돈인 척하면서 해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따내고 성공해서 그걸 일궈내고 이 전개 방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적 사고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진짜. 맞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이선엽 이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덕분에 앞으로 이제 AI 산업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될지 그리고 이제 이 전개가 생산성을 어떻게 연결이 될지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정말로 아주 뭐 그냥 직관적으로 딱 그냥 통쾌하게 중국을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다 하는 이해도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25년도에 우리 어떤 시각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지도 큰 도움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이선엽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함께해 주신 투자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